오늘 주제가 경관절 질환에서 초음파 및 기본 술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를 도르셨던 분들은 이미 하실 줄 아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전공의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관절 질환에서 루틴하게 소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숄더에 있어서는 그 로테이터 커프가 대부분을 이제 보고자 하는 목적이 되긴 하는데 수프라스피나투스부터 뒤쪽의 인프라 그리고 सब스캡, 롱헤드 오브 더 바이셉스 그리고 서브에크로미얼 스페이스 여기까지 잘 보이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아크로미얼 클라비큘러 조인트도 볼 수 있고 또 환자가 그 근처 주위에 뭐 딱히 특정 지을 수는 없는데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라든지 뭐 이쪽에 머슬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에는 머슬까지도 같이 함께 봐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글레너 휴메럴 조인트나 레이브럼까지는 이제 초음파로 이 깊은 구조물은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울트라사운드를 하려고 이제 막상 가보면은 초음파가 여러 개가 프로브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숄더는 이제 리니어하고 좀 적당한 크기의 초음파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고자 하는 구조물이 아주 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파장으로 좀 해상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리니어 초음파를 보통 잡으신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외국인이나 아니면 요새 조금 체구가 많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프로브를 바꾸기보다는 뎁스를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좀 좋은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 머스큘러 머스 그 근골격계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뭐 힙이나 이런 걸로 조정해 보면 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여기에서 잘 쓰지를 못했는데 프로브를 보면 항상 방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반드시 뭐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만약에 정하시면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야 이제 초음파를 찍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바늘로 가이딩을 할 때도 내가 바늘이 어느 쪽에서 오겠다는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메디얼이나 아니면 디스털로 보통 일치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분 포지션을 이렇게 이제 어깨를 상의 타이를 하고 팔을 굽혀 가지고 이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예쁘게 생긴 그 그루브가 나타납니다. 이게 보통은 바이셉스 그루브이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생겨서 LT와 GT 사이에 있는 이 부분에 이제 프로브를 갖다 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서 이 LT, GT가 이제 바뀔 수는 있고 방향이. 그리고 나서 좀 위쪽으로 쭉 트레이싱을 하게 되면 롱헤드의 웬만한 부분까지 이제 텐던 부분을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안아이소트로피처럼 보여서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롱지투디널한 뷰를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그 휴메러스 위쪽으로 지나가는 바이셉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잡거나 요렇게 잡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잡은 상태에서 팔을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면 안쪽에 있는 LT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सब스캡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सब스캡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을 회전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환자분들이 직접 회전을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보통 함께 도와드리게 되고 सब스캡은 생각보다 넓은 부분에서 이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퍼부터 이제 로어 마진까지 잘 꼼꼼히 봐주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태어는 이제 어퍼 마진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어퍼 쪽을 좀 더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엔 이제 가장 많이들 보게 되고 또 술기가 많은 수프라스피나투스인데 수프라스피나투스는 사실은 그냥 보면은 아크로미온 안에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렷 자세로 하게 되면은 초음파를 아무리 위에서 내려와도 아크로미온을 가리기 때문에 환자 자세를 좀 이렇게 틀어서 아크로미온은 여기 있고 이제 환자의 그 요 팔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만드는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흔히 크로스 포지션이라고도 하고 또 열중 쉬엇을 하거나 또 다른 포지션을 입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이제 스티프한 상태로 오게 되면 그래도 크로스 포지션까지는 잘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포지션보다는 요 포지션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프라스피나투스의 롱지튜디널한 뷰를 잡을 때 대부분 여기 아크로미언이 있고 이렇게 커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프로브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지만 팔을 틀었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 마치 엑시얼 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초음파를 잡아줘야 GT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이런 엑시얼 플랜에 맞는 슈프라스피나투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GT가 있고 여기 아티큘러 사이드가 있고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안테리에서부터 쭉 뒤로 돌아서 포스테리어까지 이제 찍게 됩니다. 이제 인프라스피라투스는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데 인프라스피라투스를 보시는 그러니까 전공의사님 보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가지고 여기서는 뺐는데 더 원하신다면 더 뒤로 이제 어, 그 열중샷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포지션을 취해서 뒤쪽으로 뽑아서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엑시얼 뷰인데요. 마치 아까 전에 그 인플레인처럼 보는 것을 이렇게 수직으로 잡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더블 타이어 사인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 슈퍼스피나투스의 타이어가 혹시 앞쪽인지 뒤쪽인지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셈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만 봐도 이제 커프나 대략적인 감은 다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를 이용해서 술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술기는 그 할시픽 텐디나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환자분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쪽 부분에 이렇게 칼슘 머티리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이만큼 칼슘 머티리얼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보통 커프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커프 위에 있는 부분을 뭐 이제 충격파로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충격파 많이 아파하고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성공률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미 이제 그 종합병원에 오는 경우는 다른 데에서 충격파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 번에 없애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리들링을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보게 되면 칼슘 머티리얼이 이렇게 진짜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엑스레이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바늘을 이렇게 머슬 쪽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찌르는 게 가장 좋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클라스 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이렇게 커프와 평행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찔러서 요 칼슘 머티리얼 있는 데를 에이밍 한 다음에 이제 18게이지 니들로 이렇게 찔러주면 때에 따라서는 페이지에 따라서 칼슘 머티리얼이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부셔주기만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업소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걸 하실 때에는 만약에 오래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뽑으려고 하셨을 때 전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ESWT랑 초음파 가이딩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도 확률은 US 울트라소노 가이딩 리들링이 훨씬 더 높은 클리니컬 스코어랑 낮은 페인 스코어랑 그리고 예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그냥 대부분 리들링을 바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들도 보시게 되면 52세 여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플하게 위쪽에 슈프라스피나투스의 딱 미드 에리어 부분에 있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로 보이게 되고 이거를 바늘로 찔러서 뽑아내지는 않고 바늘로 찔러만 줘도 6주 되면 훨씬 더 크기가 감소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아주 큰 경우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콜라겐 인젝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로테이터 커프가 이제 파셜 테어나 풀 티크니스 테어가 있는데 풀 티크니스 테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서지컬 인터벤션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파셜 테어 같은 경우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젝션을 어떤 걸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기도 합니다. 파셜 테어 같은 경우는 MRI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시그널이 조금 호모지니어스하게 오지 않는데 소노에서 볼 때도 이렇게 흔히들 아시듯이 까맣게 휙 보이는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위에 이렇게 컨투어가 살짝 이렇게 갈매기 모양처럼 들어가거나 좀 이레귤러하거나 이런 경우도 실제 MRI를 찍어보면은 파셜 테어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티큘러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뚜렷하게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좋지 않을 때에는 이 컨투어가 이미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사이로 이렇게 니드를 찔러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타겟팅해서 이제 니드를 찌르게 되는 거고, 니드를 찌르고 나면 이제 콜라겐 머티리얼이 그렇게 안 좋은 부분에 이렇게 쫙 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테어 사이트에 정확히만 들어가면 이 콜라겐 머티리얼이 그 테어 사이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때에 따라서는 풀 티크니스 테어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헤마톨로지 환자도 많고 전신 컨디션이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는데 좀 어떤 치료라도 해달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 MRI 찍으면 꽤 크게 찢어진 풀테어입니다. 그래도 환자분들이 또 MRI 못 찍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되면 이제 풀테어라고 진단을 하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제 그 리트랙션 된 만큼 콜라겐이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많이 반응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한 약 3분의 1 정도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또 그다음 3분의 1은 MRI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정확하게 이제 통증의 호전이나 기능의 호전을 보이고 3분의 1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그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호 교수님께서 이제 김영수 교수님과 함께 했던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스터디에서는 역시 저희 아텔로 콜라겐을 넣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콜라겐이 아텔로 콜라겐도 있고 그냥 휴먼 더멀 매트릭스를 가는 ADM도 있는데 저희가 그 비교 논문을 지금 준비해서 서브미션 중인데 아직 여기다가 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봤을 때에는 아테로 콜라겐보다는 ADM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흔히들 하는 것이 글래너 휴메럴 조인트 인젝션인데 포스테리어로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안테리어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테리어로 어프로치를 할 때 바늘의 길이가 훨씬 더 길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사실 인펙션이 로컬에서 인젝션하고 인펙션이 워낙 많이 오는데 대부분 그래서 포스테리어 쪽에 인펙션이 많고 이쪽에 이제 OM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늘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바늘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안테리어 어프로치로 하는 편이고 또 이렇게 이제 포스테리어에 OM이 오게 되면 이걸 아무리 치료를 해도 환자가 나중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안테리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는 안테리어로 환자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그 클라비클이랑 코라코이드 만져보면 그 사이 휴메러스와 코라코이드 이 클라비클 사이에 소프트 스팟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콥할 때 이제 안테리어 포탈 넣는 부위 정도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소프트 스팟에 집어넣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블라인드로 하는 게 더 편하고 대부분 환자는 프로즌 숄더가 있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프로즌 숄더 실제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조인트 인트라 아티큘러 사이드에 인플라마토리 체인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타겟하면은 확실히 염증이 가라앉고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겟할 때는 사실은 안테리어로 아라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바로 찌르면은 여기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절경으로 다 릴리즈 할 때 실제로도 포스테리어까지 릴리즈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안테리어만 타겟해도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스터디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했던 COR 스터디인데 이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보다 안테리어 어프로치가 훨씬 더 소노가이드 없어도 효과가 좋았다라는 논문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실 때 이제 그래도 그냥 편한 방법을 찾아서 인펙션 안 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엄청 많이 하고 오는 이제 남자분들도 그리고 원래부터 이제 크로닉하게 이제 일을 많이 하시거나 해서 바이셉스 테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바이셉스 쪽에 텐더니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바이셉스를 뭐 수피네이션 할 때 들어올 때 아프다고 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미군이나 그 아주 젊은데 어딘지 모르게 너무너무 아파요라고 하신 분들 이렇게 바이스피털 그루브 쪽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어
플루이드 컬렉션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태어가 좀 같이 보이고 이런 경우는 아까 전에 바이셉스 볼 때 그 액션 플랜서 에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바이셉스 피털 그루브에다가 인젝션을 해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응급실에 밤에 환자가 왔는데 뭐 플루이드를 좀 뽑아봐서 애널리시스를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더를 혹시 받으신다면,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인트에 블라인드로 찔러서 뽑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바이시피털 그루브 쪽에서도 쉽게 뽑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전에 그 커프 인젝션 할 때처럼 크라스 포지션에서 보시게 되면, 인펙션이 맞다면 그쪽에 플루이드 컬렉션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뽑으시는 편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이셉스랑 로테이터 커프만 진단을 해도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석회성 건염 있을 때 니들링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근데 힘줄 파열 같은 경우도 볼 수는 있는데 MRI보다 좀 떨어지는 퀄리티를 보이고 있고, 관절광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블레인드 안테리어 어프로치를 하기도 하고 바이시픽털 그루브에다가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현 교수님 저 끝까지 쭉 듣고 있는데 굉장히 그 초음파 실질적인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 임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그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또는 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은 좀 상에다 올려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 실관절 교수님들 감사하게도 많이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현석 교수님, 공재원 교수님, 김종우, 김영석, 박종훈 교수님, 혹시 제가 좀 이름 못 부르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채팅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박진우 선생님, 부천성모병원 칼스피 캔디나이티스에서 그 18게이지를 사용하여 니들링하고 아스피레이션은 가능할 때만 한다고 했는데, 좀 굵은 거를 썼더니 환자가 너무 많이 아파한다. 여기에서도 그냥 니들링만 해도 충분히 안 뽑아내도 되느냐? 또는 그 뭐 리도케인이나 이런 마취는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마취는 그 커프 바로 위쪽까지 해서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길만 마취를 합니다. 리도카인으로. 그리고 바늘을 차라리 마취할 때 리도카인 쓸 때 그 가느다란 바늘을 쓰시면은 아무리 두꺼운 바늘 들어가도 환자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고 바늘 너무 얇은 거를 쓰시면 그 칼시핑 머티리얼을 못 깹니다. 바늘이 못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큰 병원에 오실 때는 워낙 묵히고 묵혀서 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를 보여드렸지만 아주 크고 아주 단단한 거 같은 경우는 뭐 때에 따라서는 18게이지 아니라 16게이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20게이지보다 더 작은 니들 이런 거는 자칫하다 그 안에서 바늘이 부러지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칼슘 머티리얼을 이길 수 있는 바늘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니들링 이후에 생각보다 잘 니들링이 되면 흡인이 되는 경우는 이제 투스페이스트 라이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넣어놓고 리거질 해보면은 쫙 뽑힙니다. 그러면 환자는 그 이후에 조인트에 뭐 다른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이나 이런 걸 안 해도 드라마틱하게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깨는 경우도 깨고 나서 서서히 업소션이 되면 발렌탕만 놔줘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거기 안에다가 뭔가를 또 집어넣어 준다는 게 조금 찝찝할 때가 많아서 한 번은 넣어주고 한 번은 안 넣어주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안 넣어도 충분히 잘만 되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서요. 그 다음 네. 것도 같이 답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사이즈가, 네, 사이즈 사이즈에 크면, 따라서, 네, 네. 네, 사이즈 커서 이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어, 저희는 제 사이즈가 크다고 따로 수술을 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니들링으로 잘 깨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 하고 나면. 그게 수술해서 들어가면 이제 좋은데 일단 수술방 자체가 이제 좀 경증이라고 해서 잘 안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칼시핑 머티리얼을 찾는 과정이 어차피 바늘로 또 똑같이 쑤신 다음에 너무 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커프를 다 절제하고 이제 드러내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사이즈가 커도 한 두 번 정도 니들링을 잘 해서 다 없어지고 콜라겐 채워주면 그거를 굳이 리페어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잘 채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깨는 거로만 하고 큰 시술이나 수술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편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혹시 견주한대 죄송한데 교수님들, 교수님들 중에서 오늘 우리 조성현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좀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순서에 관계없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 아, 공모동 김영석입니다. 그 예. 좋은 가이 감사드리고 저 두 가지만 커뮤니티 좀 하겠습니다. 일단 칼시틱 테니나이티스는 바보 퀴즈를 하기 전에 정말 페인 소스가 칼시틱 테니나이티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반된 태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1번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칼시틱 테니나이티스를 동반한 환자분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약 30%가량의 커트 동반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석회 자체가 정말 문제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글래널 휴머럴 조인트 인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건 프로시저,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음파를 이용하는 거의 텍스트북은 포스테리어 어프로치가 맞습니다. 안테리어 어프로치는 수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속에 계신 논문에 이제 안테리어가 더 우월하다라고 논문 소개해 주셨지만, 소노 가이드가 더 우월한 논문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건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가 소노인 만큼 소노를 이용한 그래널 휴머럴 조인트 인젝션은 포스텔 어프로치가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두 가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교수님들 조금 더 코멘트 해주시거나 하실 내용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아, 예.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도 이제 김형석 교수의 말에 이제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 칼시픽 텐디나이티스를 처음에 응용편에 이제 보여주셨는데, 사실, 외래에서 보면은, 물론 응급실에서도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가끔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엑스레이에 보인다고 해서 이제 로컬에서 뭐 무조건 뭐 충격파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과하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이 카시빅 텐디나이티스가 카시빅 머티리얼이 엑스레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페인의 소스가 되는 건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별로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치료법이 교과서적으로는 뭐 컨저버티브 트리트먼트부터 이제 서지컬 트리트먼트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얘기는 상황 상황마다 적절한 치료법이 있는데, 아까 우리 조성현 교수가 보여줬던 그 서울성모에서는 아마 충격파를 하고 뭐 니들링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프로토콜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엔세이드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좀 섞어서 메디케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간다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콜라겐을 또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완전히 그죠? 교과서적으로 공인된 치료는 아니고, 특히 이제 김종우 교수하고 우리 저기 CMC에서 활발하게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뭐 박종훈 교수님 뭐 얘기하시려고 그러시지 아, 않으셨나요? 네, 그 니들링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아까 질문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코멘트 해드리면, 보통은 이제 니들링 할 때 저거를
아스피레이션 하는 거는 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의 이제 그걸 깨는 거를 주로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보통 이제 이거를 아스피레이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쇠석을 해서 이게 흡수되는 걸 기다리는 프로시저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너무 얇은 걸로 하면 쇠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스피레이션 목적보다는 이걸 잘 깨기 위해서 좀 두꺼운 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추가로 코멘트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스피레이션에서 완전히 없앤다라고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이해하게 되면 시술하고 난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조금 남아있으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시술하기 전에 좀 잘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의도 성모병원 2년차 이정우 선생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가 의심되는 환자들한테서도 루틴하게 초음파를 하십니까? 뭐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프로즌 숄더라고 하면 보통 이제 증상으로는 이미 진단이 된 거고, 그 증상으로 진단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왜 왔는지, 그 안쪽에 뭐 다른 패솔로직한 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알 때는 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를 알려고 소노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환자가 온 상황에서 이미 진단이 됐고, 그 백그라운드를 알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MRI를 찍는 편이고, 이제 소노를 하게 돼도 이제, 뭐 커프테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혹은 뭐 다른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거를 알려고 소노를 하긴 합니다. 네, 대부분 MRI 찍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김종우 교수님이나 송현석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코멘트 해주실 내용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김종호입니다. 지금 송현석 교수님 공항에 계셔가지고요. 제가, 아, 예, 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공유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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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정우 선생이 한 얘기는, 그러니까 프로즌 숄더를 초음파로 감별하느냐, 그렇게 좀 물어본 것 같은데, 프로젝 숄더는 이게 캡슐이 두꺼워지는 질환인데 여기서는 좀 다른 슬라이드긴 한데 이게 코라코 휴메럴 리가먼트가 있어요. 여기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얼마 몇 미리 이상 두꺼워지면 뭐 진단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일단 프로즌 숄더의 진단은 패시브 ROM이 안 되는 걸로 먼저 진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프로즌 숄더에서 이제 소노로 진단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맞고 그 조성현 교수님께서 아까 저기 어프로치 글레노이멀 조인트 어프로치 하시는 거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포스테리어 조인트로 들어가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안테리어 조인트로는 요 방향으로 아까 약간 이렇게 저 라테랄 쪽으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찌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마지막에 들어올 때는 이게 니들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칼시픽 텐디나이티스에서 그 교수님들께서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재환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컨저버티브 케어를 하는 질환이 맞다. 근데 리소프티브 페이스가 있고 포머티브 페이스가 있는데 리소프티브 페이스에서 아스피레이션 하면 좀 나오는 게 맞아요. 아까 조성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포머티브에서는 니들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깬다는 개념으로 박종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깬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 리소프티브 페이스에서는 엔세이드를 쓰던 안에다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던 어떻게든 얘가 리소프션이 되고 있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만 조절을 해주면 그게 없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굳이 이제 니들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포머티브 페이스에서 딱딱한 칼시피케이션을 깨는데 조금 초점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 더 포인트를 드리면, 텐던 쪽에서 니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미디얼 쪽에서 머스큘러 텐디너스 정션 쪽에서 들어오는 게 텐던에 좀 인저리가 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잘